네, 오늘 일부 사회를 맡은 박대현입니다. 저는 이 한마디로 그 야생의 법을 컨텍스트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컨텍스트라고 하면 우주라는 컨텍스트, 지구라고 하는 컨텍스트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컨텍스트 내에서 지금 지구 거버넌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 거버넌스의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기초로서 지구 법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구 법학의 안내, 지도를 받아서 인간 법학을 위대한 법학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법학이라는 게 좀 어려운데 하여튼 이 위대한 법학에 좀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 이 야생의 법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컨텍스트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환경법을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환경 변호사로 이제 소송도 하고 이제 법과 정책들을 이렇게 좀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동안 환경법이 하여튼 공해법에서 시작해서 환경 지금 한 40여 개의 어떤 그런 그 환경법 체계로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여타 법 영역과 견주어 보더라도 아주 세계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환경이 적절하게 보호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긍정적인 대답보다는 부정적인 대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경법은 체계적으로 발전하는데 환경보호라고 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불일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지구 개발 중심의 정책 기조, 환경 보전보다는 개발 가치를 우선시하는 그런 어떤 태도,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습지를 지키고자 습지 보전법을 만들었는데, 습지 보전법에 따라서 을습도가 습지 보호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개발이 아닌 보전 중심으로 이제 습지가 보호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을습도를 가로지르는 명지대교가 건설이 됐고, 그러니까 교통 편의를 위해서 명지대교가 건설이 됐고, 그 명지대교가 이제 습지 보호구역을 통과를 함에도 개발 승인이 났고, 또 법원에서 그 사건이 원고의 청구가 이제 기각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습지를 보호하고자 습지보호법을 만들었는데도 그 습지보호법을 관통하는 교통 편의를 위해서 다리가 건설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법에는 습지보호법에는 습지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예외적으로 공익이 있다고, 공익이 인정된다면은 그런 개발 행위를 허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컨텍스트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환경 보호의 어떤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그 환경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습지보호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 보호보다는 교통 편의 증대를 통한 어떤 지역 경제의 발전이라고 하는 이런 맥락이 더 우선시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명지대교가 건설이 될 수 있고, 또 법원에서 그런 것들이 국가 경제 이익이라는 논리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습지보호법이라는 텍스트가 그런 텍스트들이 우리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여전히 개발 중심의 어떤 컨텍스트 내라고 한다면은 그런 환경보호법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럽니다. 우리가 세계 자연 그 헌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개발 중심의 경제 우선의 이런 맥락에서는 이런 컨텍스트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서. 그런 점에서 이제 컨텍스트를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컨텍스트로서 이제 지구 거버넌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 거버넌스의 목적과 이념은 지구적입니다. 인간과 그 밖에 다른 종들 간의 어떤 권리가 각자의 몫에 따라서 이렇게 고르게 배분된 상태로서의 어떤 지구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 이 지구 정의를 이념과 목적으로 하면서 이 지구 정의를 실현하기에는 어떤 인간의 거버넌스를 이제 지구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지구 거버넌스에 그 말씀드렸지만 철학적 이론적 기초로서 이제 지구법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전체 입장에 따라서 이제 이 책에서는 핵심 개념으로 이제 위대한 법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권리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지구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떤 위대한 법과 그 권리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바탕에서 지구법학과 이제 야생의 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전체 입장에 따라서 이 책의 핵심 개념들을 쉽지는 않지만 따라 나가다 보면 어쩌면 이게 한편으로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라고 우리가 인간의 그 기원인 이제 우주의 어떤 진화의 역사, 진화사, 그 다음에 그 지구에서 생명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되고 계속 지나온 이런 진화사에 비추어 보면은 인간이란 이 종의 궁극 기원이 우주이고 지구 생명 공동체이다. 그리고 그러한 우주와 지구 생명 공동체 내에서의 인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하나의 어떤 종이고, 인간을 제외한 그 밖에 나머지 것들이 존재를 하고, 그런 인간과 그 밖에 다른 것과의 어떤 상호 관계 속에서 어떤 지구라는 생명 공동체가 형성되고 발전되고 지속적으로 진화되어 오는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은 인간만이 어떤 그러한 어떤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난센스로 여겨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제한된 시간 안에 했던 이 내용을 저는 하여튼 이 정도로 일단 뭐 제가 파악한 그런 세계 전체 입장과 이제 핵심 개념 이런 거다라고 이제 제가 제 입장을 제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 책에서 뭐 어떤 함의를 길어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은 아마 독자들의 몫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정도로 하여튼 제 말을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오늘 요 자리에 하이라이트인 세 분에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간단하게 드려야 되는데 제 왼쪽에 계시는 분은 제가 그 새만금 소송을 하면서 처음 뵀던 분인데요. 해양 그 생물학, 생태학을 하셨던 분이고, 그때 아주 새만금 보전 운동에 어떤 이론적인 어떤 실천적인 중주 역할을 담당하셨던 고철한 교수님이십니다. 제1기 국가지속 가능 발전위원회 위원장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계시는 이제 송기영 교수님은 아실 텐데 연세대에서 지금 생리학과 이제 생물학을 공부하시면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지금 우리 포럼의 생태대 연구회 지금 회장을 또 맡아서 또
맡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김익수 마지막 김익수 대표님 환경일보에서 지금 편집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 밖의 경력에 대해서는 전 잘 모릅니다. 네, 그럼 우선 그 본격적으로 그 질문과 이제 대담 시간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질문 내용이 좀 길어서 혹시나 그 듣는 중간에 혹시 놓칠까 봐서 이렇게 또 이렇게 PPT를 좀 띄워놨으니까 이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철환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1979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저명한 이론 물리학자인 스티븐 와이버그는 그 자신의 이제 유명한 저서 최초의 3분 마지막을 다음과 같은 유명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우주는 점점 더 무의미해진다. 이 문장에 담긴 뜻을 묻는 질문에 와인버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의 삶에 객관적 의미를 부여해주는 무언가를 우리는 전혀 발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연 법칙 속에는 우주에서 우리의 자리를 특별하게 해주는 무언가가 아무리 봐도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의미를 우리의 삶에 이제 스스로 부여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토마스 베리는 이 우주가 우리 삶과 우리의 어떤 자기 규율 체계, 우리 스스로를 규율하는 어떤 체계의 어떤 궁극적인 중보가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와 같지만 인간의 법학을 그 위대한 그 법학으로서의 그 우주의 어떤 질서 원리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극명하게 좀 대비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수님은 그 대학에서 30년 이상 지금 해양 생태학을 가르치는 한편 국가 지속가능 발전위의 위원장으로 또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등으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교수님의 어떤 학문 성격, 그다음 그런 내용, 이런 내용이 그 어떤 인간의 삶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이 자연세계에서의 어떤 인간의 위치, 이런 어떤 유의 어떤 생각들을 이제 가지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수를 받은 고철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출판기념회에 초대를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초대를 받으면 좋은 거는 우선 제가 새롭게 이런저런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강금실 대표님을 뵙게 됐는데 사실은 그냥 평소에 저렇게 대단한 분도 계시구나 그런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너무 또 기쁩니다. 박태현 교수님은 아까 소개하셨듯이 아주 성실하고 진지하고 그런 분인데 제가 그냥 옆에서 늘 그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아주 저한테는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포럼 지구와 사람 그것을 제가 홈페이지도 좀 보고 또 소개 책자도 봤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막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고 또 놀랐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대단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 질문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제가 저게 무슨 말인지 아느라고 아주 혼났습니다. 그래서 저걸 다 뒤집어 놓고 이거는 내가 몰라도 되는 질문 같고 저 질문을 제가 새롭게 한번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사실은 이 책을 받은 거가 한 이틀 전에 받았는데 읽기도 바빴고 뭐 하여튼 되게 옮기다가 아무래도 계속 끝까지 옮기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 교수님의 질문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우주에서, 지구에서 또는 자연에서 우리 인간의 위치, 인간 삶의 의미를 우주에서 찾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주학자는 우주를 아무리 연구해봐도 여기서 우주학자를 소개했는데 저 사람은 저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우주를 연구해봐도 인간의 위치나 인간 삶의 위치를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주에서 인간의 위치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당연하죠. 또 이와 달리 여기서 소개하는 생태신학자 베리는 우주에서 인간 삶의 준거 틀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상반되느냐 이것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뭐 공부한답시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연에도 가보고 그렇게 해보니까 그 인간의 위치, 인간의 의미를 알 수 있었냐, 발견했느냐 그런 겁니다. 그 질문이 약간 이제 그 수준이 안 맞는 게 저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고 저는 그냥 쪼들려서 사는 사람이어서 이게 제가 대답할 만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상식적으로 대답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태신학자 토마스 베리의 우주가 인간 삶의 준거 틀이다 라는 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가치체계의 시원 또는 가치체계의 태초를 찾으면서 우주를 상정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모든 존재에 의무를 부여해야 하는 과정에서 그 존재의 근원을 찾다 보면 만일 저라고 해도 우주밖에 있을 수 없고 또 그것도 우주의 최초 산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원천인 우주를 가치체계에 만일 집어넣으면 이는 대상을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대상을 모두를 그러니까 포괄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걸 그렇게 포괄하면 그 가치체계의 기원 역시도 우주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를 얘기함으로써 시공간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토마스 베리를 읽지 않아서 잘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틀릴 수 있습니다. 실제 한번 제가 실제는 여기 카톨릭 대학에 토마스 베리를 공부하는 분이 계신데 그래서 그분이 쓴 논문 같은 거를 아주 빠르게 읽었는데 뭐 그런 거 읽어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간에 존재의 인정 또는 존재의 권리의 인정 등을 포용적으로 포괄적으로 해보는 그런 시도라고 하겠습니다. 우주에서 기원을 찾는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원래 존재라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책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철학 용어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존재에 대해서 한두 가지 더 덧붙이려고 하는데 말하는 것은 이 야생의 법이라는 책은 보니까 철학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야생의 법에서 얘기하는 무엇이 존재인가 하면 무슨 생물의 존재, 무생물의 존재, 인간 존재, 기타 뭐 지구의 기타 구성원의 존재라는 그런 의미로 일단 존재라는 것을 국한시켜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우주에서 찾는다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우선은 지구 구성원인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물의 존재를 시공간에 펼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존재를 시공간에 펼치면 시간은 당연히 태초에서 지금까지, 공간은 우주에서 지구, 심지어 오늘의 이 강당에까지 전개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존재의 대상은 사물인데 무엇이 존재하느냐 그러면 사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사물을 통째로 다 포괄하려면,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포괄해야만 합니다. 즉 우주 공간, 우주의 별, 태양계, 지구, 지구의 자연, 동식물, 인간 모두를 포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포괄해서 모든 사물이 중요하다 또는 모든 사물이 권리를 가진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토마스 베리의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또한 사물이 중요하고 또는 사물이 권리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거는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물이 어떤 역할을 한다, 기능을 한다라는 그런 데서 이 토마스 베리가 이걸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있는 것 자체이고 존재하면 기능이나 역할이 당연히 있는 것인데 이 둘을 구태여 기능을 따로 나눠서 설명을 하던데 그렇게 나누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한 번 더 강하게 나타내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쓸모가 있고 그 기능 때문에 또는 역할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은 기능을 가져서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해보자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에서 자연의 권리가 있는지를 서로 다투는데 그러니까 포괄적, 이렇게 포용적,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연의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보면 그러나 자연은 권리라는 그런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설명할 때는 주체냐 객체냐 그런 것으로 설명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주체나 객체는 너무 복잡해서 제가 여기서 더 이상 그걸 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그냥 그만뒀습니다. 인간의 문제에 이제 다시 한번 자연인간 그렇게 쓸 때 인간의 문제에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주, 지구, 자연에서 인간의 위치가 어떠한가에 대한 저의 그저 간단한 생각입니다. 그 우주라기보다는 지구 또는 자연에서의 인간의 위치 정도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인간의 위치는 특별하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핵심입니다. 유명 물리학자, 아까 소개한 그런 물리학자가 인간의 위치를 우주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제 느낌으로는 지구에서 자연에서 인간의 위치를 실제로 관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에서 인간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은 자연이 파괴된 현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공부하고 운동하던 아까 말씀하신 새만금 현장에서 인간 존재가 각인되어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또 물론 반대로 아주 잘 관리되는 자연에서도 인간 흔적은 드러납니다. 국립공원을 가보면 어떻게 이렇게 잘 갖고 왔나, 인간이 갖고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인간이 하기에 따라서 보호받기도 착취당하기도 합니다. 자연은 권리를 가진다고 하지만 그 권리는 인간이 대변하지 않으면 구현될 수 없는 권리이므로 결국 자연의 권리는 인간 인식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호혜적이지만 자연-인간 관계의 호혜적 관계를 더 건강하게 하는 책무는 결국은 인간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자연-인간의 그러한 관계를 사회 생태체계라고 부르는데 아마 상호호혜적 관계를 강조하는 그런 수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책무를 지구 차원으로 확대하려면 그러니까 집회
집행 또는 뭐 이행의 관점에서 보면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기후변화 얘기를 끌어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환경이 거대 변화하는 인간이 감지하지 못했던 사실인데 지금은 지구인 모두가 이 문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논의의 핵심은 지구의 환경 수용력을 계산했고 이제 지구를 그 수용력 한계 내에서 유지하자고 전 지구 국가가 합의했고 또 지구 수용력 한계를 형평성 원칙 아래에서 유지시켜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형평성에 관심을 가지는데 이를 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태생적 문제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간에는 부의 격차가 있고 그 원인이 되는 기술과 재정의 격차가 있어서 기후변화 대처 과정에서 과학과 기술이 국가 간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경제 격차도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입니다. 오늘 출간하는 야생의 법에서 강조한 것은 또 지구 거버넌스인데 대표적인 사례가 기후변화일 것입니다. 물론 기후변화는 야생의 법에서 말하는 인간 거버넌스 또는 지구 인간 거버넌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야생의 법은 지구와 우주를 포괄하는 체계가 대상인데 그래도 기후변화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초조해서 앞으로의 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주에서 기운을 찾고 인간 이외의 우주, 지구, 자연까지를 포괄하는 권리체계 내에서 그런 권리체계 내지는 법체계 또는 지구법학, 야생의 법은 인간 인식의 지평을 무한대로 확장했습니다. 지구를 살리자는 국제 거버넌스는 지구 헌장, 자연 현장, 지속가능 발전 등 선언 형태로 유엔의 주도하에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들 선언은 법 체계의 전 단계이지만 그래서 구속력이 떨어지는 연성법이라고 하지만 이를 그래서 영어로는 soft law라는 말을 썼습니다. 법률로 구체화하기 이전에 가치 체계를 정립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선언을 이미 넘어서서 구속력을 가지는 체제로 발전한 기후변화와 생물종 다양성 등의 협력 체제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결국 야생의 법을 어떻게 이행하는가가 문제인데 지구 헌장 이니셔티브, 가이아, 기타 국제단체의 활동에서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 전공과 관련한 학술단체인 미국 생태학회는 지구에 대한 책무, 스튜어드십이라는 그런 영어를 썼던데 지구 책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구 책무는 생태계 회복의 인간 웰빙의 증진을 목표로 지역, 지구 차원에서 사회 생태 체계를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이니셔티브에서는 지역, 지구 차원의 생태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 지구 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당사자 간 폭넓은 이해, 생태계 회복과 인간 웰빙을 증진하는 전략 수립 등을 제안했습니다. 포럼 지구와 사람은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구법 강좌, 토마스 베리 아카데미, 경영자 아카데미, 청년 아카데미, 출판 사업, 생명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계층을 목표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살리는 길, 자연을 살리는 길, 생태계를 살리는 길은 결국 우리 인간의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의 이 출판 기념회도 인간의 생각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의 하나이고 그래서 지구 생태계의 회복에
크게 공헌한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히려 책 내용을 아주 또 적절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또 우리 포럼에 대한 어떤 지지, 격려 같이 아울러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하여튼 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일단 이 정도 듣고 공통된 질문 나중에 같이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제가 송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독일의 이론 생물학자인 안드레아스 베버는 전통적으로 연구되어 온 생명과학은 더 이상 생명체를 이해하는 데 적합한 방법론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이론 체계를 생명시학, 바이오포이틱스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면서 이 체계에서는 모든 유기체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생명체로 삶은 물리적 주체가 주변 환경과 다른 생물과 상호작용해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진화의 과정으로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시학이 의미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그 결과 인간의 의미 있는 상상력의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키트를 마련하는 주체의 상호작용으로서 생물학에 대한 새로운 전체론적 설명을 제공할 전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 안드레스 베버의 이 생명시학 내용을 읽으면서 토마스 페리도 지금 우주론, 고생물학, 진화생물학 이런 어떤 최신의 과학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과 또 인간의 문명을 인도한 우주 이야기를 구성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 베버의 주장이 흥미로웠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자연과학은 사실학문이요, 인문과학은 이제 가치학문이다. 이런 이분법이 여전히 우리의 인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20년간 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하고 가르치셨는데 자연과학이 어떤 이런 우리네 삶과 어떤 사회 질서, 윤리, 좀 더 나아가면 문화나 문명, 이런 것들의 어떤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의미와 가치, 이런 것들을 과연 사실 학문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는 이 생물학이 많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돼서 글로나 신문에서만 뵀던 고철환 교수님도 직접 뵙게 돼서 이따 말씀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저에게 토마스 베리를 사실은 처음 소개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한테 토마스 베리 저서 4권을 강대인 선생님이 여기 오셨는데, 오늘 대화문화 아카데미를 하고 계시는 강대인 선생님이 저한테 왜 그랬는지 어느 날 저에게 책박스가 배달되어 왔는데 열으니까 아무 멘트도 없고 그냥 증정이라고 되어 있는 책이 4권이 와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토마스 베리를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다시 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첫 번째 안드레아스 베버는 생명시학 얘기를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안드레스 베버뿐만 아니라 린 마글리스 같은 사람을 비롯해서 생명체가 이 지구에 존재하는 방식이 단순히 진화는 아니다. 아니면 단순히 이기적 유전자 같은 데서 얘기하는 유전자의 전승을 위한 것은 아니다. 즉 우리가 함께 네트워크로 아닌 서로 공생하는 것을 통해서, 즉 관계 맺기를 통해서 생명체가 계속 여기 지구에 존재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이제 계속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통적으로 연구되어 생명과학이라는데 사실은 생명과학이 이렇게 전통이 없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이 요즘 얘기하는 생명과학들은 사실은 20세기부터 한 100년에서 100년 조금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거든요. 보통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근대에서 우리가 이분법적 사고로 발전시킨 그런 이제 생물을 대상으로 하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 생명체가 유지되는 현상들을 가능해 하는 것들을 환원적으로 계속 쪼개가면서 연구해 오는 것이 지금 20세기에 말하는, 여기서 아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 질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통적으로 연구해온 생명과학은 아마 이런 환원적인 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생명과학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가치를 주느냐,
일단은 이제 이 질문이 딱 왔을 때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자연과학은 사실학문이고 인문과학은 의미가치학문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명석한 학생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습득하는데 뭐라 그러나 지식을 습득하는데 너무 골몰한 나머지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선생님이 되고서 이거를 가르치게 되면서 여기에 그리고 그 사이에 생명과학이 너무나 빨리 발전하게 되면서 그 전에 제기하지 않았던 여러 문제들이 이제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꽤 이제 나이 공부를 한지 시작한 지 오래돼갖고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공부도 안 하시고 이런 훌륭한 질문을 던지시는 박태영 교수님은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처음 읽고 저한테 처음 떠오른 이제 에피소드는 제가 연세대학교에 논술 시험 문제를 출제하러 들어간 적이 몇 번 있는데 거기에 가면 주로 이과 선생님은 저 혼자였습니다. 그럼 이제 문과 선생님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출제를 한 5명, 6명에서 이제 맨날 밤을 새워서 토론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생명을 한다 그러니까 문학하시는 선생님이 자기 생명체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게 있다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신만만하게 요즘 생명과학의 트렌드나 이런 거 물어보시겠지 하고 딱 있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질문이 생명체는 자기가 죽을 때를 압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서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생명체가 굉장히 많은데 시체가 이렇게 아무데나 널브러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을 보면 생명체는 죽을 때를 아는 것 같다. 그런데 인간은 죽을 때를 모르느냐? 왜 인간은 죽을 때를 모르느냐?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셨는데 저는 갑자기 그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때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생명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정말 헛것을 이렇게 보고서 정말 너무나 미세한 것만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생명체를 공부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거는 저는 토마스 베리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서 아까 보내주신 책을 읽었지만 그 우주의 이해 그런 책을 거의 읽었긴 했는데 제가 양자역학을 잘 100% 이해하지 못하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학생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양자역학을 읽으면서 토마스 베리가 얘기하는 우주의 생성이라든지 지구의 생성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끌어왔던 이 모든 존재들의 그 존재의 가치를 얘기하는 분화나 자기 셀프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자기 결정성이라고 하나요? 그 자기 조직화 그리고 친교 이런 개념을 사실은 양자역학으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공부하는 생명을 관찰을 하면 여기 이 모든 이런 모든 생명체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생물이라고 하는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이 분화나 자기 조직화 친교를 아주 쉽게 우리가 생명체를 보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세포를 배우거든요. 환원적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개체가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 안에 이제 정보가 있고 이런 것을 가리키는데 그 세포가 모여서 개체가 됩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질문하는 게 너희는 인간이 세포보다 나은 존재인 것 같으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세포들이 우리가 처음에 하나의 세포로 시작을 해서 개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분화가 일어납니다. 기능이 각각 다 다양화되는 그런 작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기능이 다양화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화롭게 서로 모여가지고 어셈블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조직화가 되어서 어떤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그 기관들이 특정한 기능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개체들과 조직들과 세포들이 서로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즉 여기서 얘기하는 이 책에서도 계속 언급되어 있는 그 친교를 하면서 그 생명이라는 현상을 유지해서 개체를 유기체를 그러니까 생명체를 유지합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 토마스 베리가 우주의 이해를 해서 우주의 생성 과정 아니면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얘기했던 분화나 자기 조직과 친교를 사실은 생명체를 관찰하면 쉽게 볼 수 있는 논리였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명체를 보면 그러고 이런 신교가 일어나고 거기서 자기 분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들은 이 각각의 작은 개체,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개체들도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압니다. 이 전체 커뮤니티라고 해야 되나요? 이 생명체 안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자기가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필요할 때는 이게 양보라고 그러기는 우스운데 양보를 하고 정말 더 필요할 때는 자기가 없어져서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위해서 자기가 죽는 그런 과정을 생명체에서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생명체지만 우리가 인간이 굉장히 훌륭한 존재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어떻게 얘기하면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대상보다 정말 더 나은 철학 아니면 더 나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행위 논리나 행위 방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행위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생물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아니면 이 우주가 돌아가는 통찰력을 충분히 제 자신은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얻을 수 있었던 통찰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생명체가 여기서 존재하고 있는데 아니면 생명체가 아닌 그런 대상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물질의 수준에서는 계속 순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면 모든 생물체 마찬가지지만 대상,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이 대상과 우리가 이거는 되게 이분법적 사고지만 이 우주에 아니면 지구와 제가 98% 이상의 물질 수준에서 계속 1년 안에 모든 물질을 새로 교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구와 나를 이분에서 나눠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물질을 계속 교환하고 있고 이 교환이 끊기면 우리는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 어떤 이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논리들을 잘 관찰해보면 쉽게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또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은 사실학문이고 인문과학은 의미가치학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근대에 우리가 배워왔던 이분법적 사고가 굉장히 극명하게 표출되어 있고 우리가 이런 식의 사고를 계속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단지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이 다른 점은 자연과학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고 인문과학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없을 뿐이고 그 대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 같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이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 아까 여기 책에서는 아마 위대한 법학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우리가 동양 사람이라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도라는 개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치, 어떤 학문이건 같은 결국 그쪽으로 도달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답이라면 답일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생명과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다르지만 같은 논리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어로 Unity in Divers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유니티를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고 그런 동질성들이 심지어 물질 수준에서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이랑 결국은 같은 것들을 가리키고 있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한 법학이 말하자면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도가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책을 읽으면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그러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스스로 그러함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제 정보를 이제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노자의 컨텍스트가 토마스 베리는 그러한 어떤 위대한 법파로서
위대한 법학은 하나의 어떤 원리 원칙이라기보다 어떤 하나의 어떤 특질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분화와 자기 조직화와 그 다음에 친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글쎄 그 전까지 제가 동양 사상에 좀 많이 기울어져 있던 이 생각 균형의 추가 이렇게 모호한 어떤 도를 이 자연과학이 어쩌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얻었던 귀중한 교훈이라고 한다면 자연과학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그걸 우리의 어떤 교훈체계, 교육체계 안에서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반영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마지막 우리 김숙 대표님 지금 환경일보 편집 대표로 지금 일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토마스 베리가 우주 이야기라는 책도 있는데 이야기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야기들 사이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의 어떤 정서적 태도들을 형성하고 삶의 목적을 제공했으며 행동할 에너지를 주었다. 그것은 고통을 축성했고 지식을 통합했으며 교육을 인도했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전례적으로 이제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런 역할, 사회적 역할들을 했다고 하면서 지금 이제 이 21세기에 새로운 이야기로 이제 우주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이야기가 가진 첫 번째 함의는 지구의 모든 부분들, 특히 그 모든 생명 형태들은 계속되는 변화의 상태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함의는 인간이 지구와 주체적인 친교 속에 있다는 각성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토마스 베리가 말하는 그 우주 이야기의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가치 여부를 떠나서 과연 이제 오늘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것은 이제 어떠한 이야기가 되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또 뭐 확산시킬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제가 김 대표님께 좀 드리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시계를 보면서 아싸 퀴즈를 지금 불렀습니다. 3분 남았거든요. 이런 좋은 기회가. 저는 원래 이제 도시계획 뭐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한 20년 강의하다가 컨설팅 회사 하는데 신문사에서 2달만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갔다가 16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딱 제 적성에 맞습니다. 힘은 좀 들지만 감사하고 보람이 있어요. 우리 강 대표님이 여기 한번 나와보라 해서 저도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데 책을 받아보고 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책을 막 넘겨서 봤는데 모르겠어요. 전혀. 똑같은. 그 다시 좀 천천히 싹싹싹 봤는데 그래도 별로 잘 모르겠었는데 어젯밤에 이제 게시를 받아가지고 몇 개 키워드가 들어와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앞에 계신 두 분은 이제 학자시고 그 학문적인 쪽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현실을 많이 봤어요. 감춰진 거 아닌 거 같이 하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있는 뭐 추악함, 뭐 경제적인 부분이 말은 겉으로는 뭐 생태 뭐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다 돈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난 16년간 대단히 많이 실망을 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건가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예를 들자면 경기도 북부의 모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모 군에 가면 군 주사가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법이 아닙니다. 그분이 건설 폐기물 반입된 걸 딱 보고
이거는 통과. 이러면 통과고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즉 법입니다. 아세요? 그런 거? 모르시죠? 환경법 필요 없습니다. 조례? 그런 게 왜 필요해요? 그분 말 한마디에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16년간 가장 신경 써서 봤던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었어요. 어떻게 순진한 거죠. 환경과 사회와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는데 오늘까지의 제 결론은 오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어제까지의 제 결론은 hopeless, 희망이 없다. 전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어두운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책을 보고 이번에 이 책을 제가 다시 보면서 하는 얘기가 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경제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 뵀습니다. 세미나도 가보고 개인적으로도 뭐 만나보고 하는 이유가 경제와 사회를 빼고 환경 얘기한다는 건 그건 제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경제활동, 사회관계 속에서 환경 이슈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 굉장히 안 좋다는 거 혹시 아세요? 회복 불능. 지금 2%대인데요. 2%대인데 이제 거의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환경에 쓸 여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더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눈들이 막 커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하는 표정인데 마지막에 반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들어보면 이거는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관계부처 장관이나 지자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투자할 마음이 없어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점점 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책을 본 거죠. 근데 좀 희망을 갖게 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저한테 2번을 얘기할 기회가 안 올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서 1번하고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0장의 지구 법학에서 이제 야생으로 들어가라. 이건 뭐 어찌 보면 개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치유된 국가를 바라보는데 상상과 논리를 넘어서 참여해라. 손가락과 마음을 다 써라. 편견을 버리고 자기 이미지를 수정해라. 이 지배적인 인간 문화를 확대해서 야생성, 다양성을 훼손시키지 마라. 단일화, 획일화, 이거 천박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거 참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 나중에 한번 보세요. 285쪽에 가면 결정과 영향 간 간격 줄이기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중앙환경부서가 역할을 하긴 하지만 정답은 지방이다, 개인이다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이것도 제가 상당히 공감하는 분야인데 이 조건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서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고도로 정교한 수준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지역 조건에 적응하고 또 정밀하게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이 대목을 보면서 제가 또 좌절했습니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뭘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사회가 이미 바뀌어가지고 개인 중심 사회가 됐거든요. 1인 식당, 뭐 주거지 등등해서 다 개인화됐어요. 그러면서 어느 이 단계를 겪으면서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면서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빈 거예요. 비어있는 공간이 뭐냐면 시민화, 시민 정신이 지금 사라졌어요. 다 개인은 있는데 시민으로서 공동체로서 해야 될 것에 대한 정신이 사라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정신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까? 개인이 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영역을 만들어주는 거고 개인이 얼마나 자기 영역을 기분 좋게 해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오늘 책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좋은 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몽고 쿠부치 사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15년 전부터 한 사람이 나무를 심기 시작했고요. 제가 2013년에 나무를 심는다 그래서 그건 될 리가 없다. 내가 이 비리를 밝히리라 하고 가봤습니다. 그 가는 동안에 계속 물어봤어요. 대표한테 이거 어떻게 심었고 어떤 방법으로 했고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가서 보시라고. 그냥 가서 보세요. 갔더니 정말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 650만 그루 정도 심어서 한 400만 그루가 활착이 됐어요. 제 눈을 의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중국 정부도 포기를 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거기 가보면 모래폭풍이 부는데 모래폭풍 속에 자기 몸도 못 가눌 정도의 그런 모래폭풍이 부는데 어떻게 여기 나무 심을 생각을 했지?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2년 만에 다시 가봤습니다. 숲이 되고 있어요.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이 숲으로 이제 변해가는 과정에서 생태계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 도마뱀이 있고요. 저는 못 봤지만 여우가 다니고 새가 있고 매가 있어요. 죽은 땅에 생태계가 살아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다시 오는 거예요. 거꾸로 19가구 떠나간 가구들이 다 돌아왔어요. 관광객이 와요. 돈을 벌어요. 그 관광객을 지키기 위해서 자연을 지켜야 해요. 이게 생태 문명이라는 거죠.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토리는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많은 성공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제가 이름 붙이기로 1+1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처음 나무를 15년, 16년 전에 한 그루 심을 때 과연 이것까지 예측을 하고 심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 거예요. 미래숲이라는 단체의 전 주중대사 권병현 대표가 그 일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내일 제가 또 떠납니다. 금년에 이제 15기가 또 가서 한중 1청년까지 모여가지고 다시 나무를 심는데 내일부터 일주일간 또 저는 출발을 해서 같이 갑니다. 그들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지금 하세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끝으로 제 아내는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지금은 직업이 주부고 얼마 전에 이제 하나 일을 더 합니다. 교도소 사역을 하는데 매주 한 번씩 청주, 천안, 청송, 대전, 안양교도소를 다니면서 재소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어제는 거기서 이제 그 청소년 재소자 딸이라고 하는 애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안에서 시험 봐가지고 합격했다고. 너무 행복해요. 제가 더 언론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리고 사람들에게 뭔 이런 이 나눔을 한다고 제가 더 잘한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제 아내는 굉장히 행복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일을 하나 더 하고 있어요. 저도 옳다고 하는 일 하나 더 하고 있어요. 저는 7년째 공무원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NGO하고 기업하고 공동체를 이뤄갈 때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그 지역의 가버넌스를 맞춰가면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막에 한 그루 심었을 때 어찌 결과가 나올지 몰랐던 것처럼 오늘 이 모임에서 받은 감동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번에 야생의 법책을 반강제적이긴 했지만 정말 감사히 잘 읽었고 앞으로도 언론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 기회가 닿는 데마다 이러한 이 생각의 영역까지 우리가 도전할 필요가 있다. 소개를 할 작정입니다. 감사합니다.